북한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그녀가 김정은의 비밀별장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심지어 북한 당국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강민주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 최고급 병원의 내과 전문의였어요. 북한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지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온 건 순식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은 한 달 전 김정은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최고 지도자의 방문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날 김정은과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이 저를 오래도록 쫓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이 만남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저는 병원장실로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니 병원장과 당 간부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김정은의 건강을 담당할 주치의팀에 발탁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지만 동시에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긴급 호출이라며 검은색 승용차가 제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된 차였죠. 2시간 후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별장이 눈앞에 펼쳐졌죠.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거실에 김정은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복장이었죠. 그를 보자마자 저를 울렸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물었어요. 김정은은 웃음을 지었죠.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별일 아니고 약간의 두통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오늘 밤 여기 머물러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여기서 머문다고요?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어요.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술을 따르라고 지시했죠. 그의 잔이 비워질 때마다 채워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술이 취할수록 그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점점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고 제 목에 입김을 불어넣더군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군. 나를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겠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자비란 없었죠. 그는 저의 입에 자신의 입을 거칠게 맞추기 시작하더니 저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의 손이 저의 몸을 훑을 때마다 수치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김정은의 것이 되었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상태로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보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차에 앉아 평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고위 군 장성인 남편 최경철이 휴가를 받아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를 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제가 겪은 일, 김정은이 저에게 한 짓, 모든 것을 흐느끼며 말했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라 믿었어요. 남편이니까, 제 편이니까.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경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죠. 오히려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영광이라고요? 내가 당한 모든 수치와 고통이 최고 지도자님께 충성을 보이면 우리 가문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어. 이해해야 해. 남편은 저희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아닌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만이 가득했어요. 체제 속에서 출세하기 위한 욕망이 제 존엄성보다 중요했던 거죠. 너는 내 아내이지만 체제의 일부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해.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그저 체제의 일부, 희생해도 괜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너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야. 고위층 여성들 중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
남편은 위로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어요.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체제의 논리를 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복종해야 한다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제 눈물을 모른 척했어요. 그에게 저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출세의 도구였던 걸까요? 온전히 혼자라는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김정은에게 몸을 빼앗기고 남편에게 마음마저 배신당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출근 전에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님이 또 부르면 거절하지 말라고 했죠. 그의 말은 명령이었어요. 마치 김정은의 명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내가 거부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져. 이해해야 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제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저를 체제에 바치려 하고 있었죠. 출세를 위해, 권력을 위해 그는 자신의 아내를 김정은의 소유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어요. 북한을 벗어나는 것,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김정은의 부름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며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다른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체제의 일부, 김정은의 충복일 뿐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깨달음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면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이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김정은의 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별장으로 불려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점점 빈도가 잦아졌죠. 제 삶은 완전히 그의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고 지도자님의 특별한 의사라는 것을. 수석 의사 박정우조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경계와 동시에 일종의 동정이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삶도 지옥이었어요. 남편 최경철은 점점 더 고위직으로 승진했죠. 제가 치르는 대가로 그는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는 제게 말했죠. 앞으로도 최고 지도자님의 호출에 잘 응하도록 해. 우리 가문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의 말에 더 이상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어요. 남편에게 제 존재는 단지 출세의 도구였죠. 저는 하루하루를 로봇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느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은의 얼굴, 그의 손길, 그날 밤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어요.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제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김정은의 부름은 계속되었죠. 이제 저는 주치의라는 직함만 가진 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그저 제가 옆에 있길 원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별장에서 대기하라. 또 다른 호출이었어요. 이번엔 더 오래 머물러야 했죠. 남편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 일정을 듣는 것처럼. 별장에서의 나날들,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눈빛이 죽어 있었죠.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정은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담장과 경비병들이 보였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이건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우연히 김정은의 일정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호실장이 놓고 간 서류였어요. 다음 달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죠.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담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불빛이 켜졌어요.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면 주치의팀도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포함될 거예요. 중국에서라면 북한보다는 탈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일정, 방문지, 체류 호텔까지 모든 정보가 있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죠.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중국 방문 일정 중에 탈출하기로. 어떻게든 김정은과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칠 기회를 찾기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실패하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그는 이미 체제의 편이었으니까요.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이제 남은 건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중국 방문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의 방문이 결정된 후 일주일 만에 주치의팀 전원에게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박정우 수석 의사는 모든 의료팀에게 엄격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우리는 절대 단독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지시였습니다. 항상 둘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죠. 경호원이 24시간 우리를 감시할 거라고 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게 모든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남편은 제 출장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고 지도자님을 잘 모시라는 말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야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베이징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은 다음날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 후 환영 만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희 의료팀도 그 만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도청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감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 및 램프 뒤,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계속 그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작은 쪽지를 준비했죠. 탈출 희망. 내일 오후 3시, 호텔 정문, 대사관 차량. 이 쪽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쪽지는 화장지처럼 얇은 종이에 썼습니다. 물에 닿으면 즉시 녹아 없어질 수 있게요. 만에 하나 발각되면 삼켜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환영 만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은과 중국 국가주석이 테이블 중앙에 앉았고 양국 수행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김정은에서 새 테이블 떨어진 곳에 배치됐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찾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한국 외교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왼쪽 끝, 중국 외교부 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찰에 있으면 대한민국 외교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탈출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만찬이 시작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옮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갈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의료팀 동료 박정우가 계속해서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김정은의 혈압약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정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약을 전달하려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국 대표단 테이블 근처를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약병을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약병이 바닥에 굴러갔고 마침 그 약병은 이승연 외교관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급히 몸을 숙여 약병을 잡으려 했고 이승연 외교관도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준비해둔 쪽지를 그의 손바닥에 슬쩍 넣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 눈빛에 절박함이 담겼기를 바랐습니다. 이승연은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떨어뜨렸네요. 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한국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적인 만남이었지만
이 짧은 접촉이 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짜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감이 휩쓸었습니다. 쪽지를 받았을까? 읽었을까? 도와줄까? 아니면 무시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정말로 약속한 시간에 대사관 차량이 와줄까? 경호원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까?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가 너무나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 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벌써 왔네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경호원? 아니면 박정우?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점검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민 종이를 보니 호텔 안내문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뒤집자 한글로 짧은 메시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준비됨.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승연이 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돌려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저 불빛 속으로 자유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내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필요한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권,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사진 한 장. 이게 전부였습니다. 북한을 떠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동이 트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제 탈출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3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창문으로 호텔 정문을 내려다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 중이었죠. 차량 번호판은 한국 대사관 차량임을 나타내는 외교 번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이곳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북한의 모든 것, 내 과거와 가족을 영원히 떠나는 순간이었죠. 잠시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김정은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니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한층에 우리 의료팀만 배치되어 있었죠. 다행히 다들 자기 방에 있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했죠. 누군가 나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탑승했어요. 1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로비에 도착했죠. 경호원들이 있을까 주변을 살폈어요. 2명의 북한 요원이 로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걸으며 정문을 향해 나아갔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어요. 대사관 차량이 바로 앞에 있었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뛰면 의심받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박정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왔다고 변명했죠. 박정우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원수님께서 곧 돌아오실 테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차를 보니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승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결정할 시간이었죠. 죄송하다며 바로 들어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걸음 박정우 쪽으로 걸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차량을 향해 달렸어요. 박정우가 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죠. 차 문이 열렸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승연은 엎드리라고 지시했어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죠. 뒤에서 박정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적 소리와 함께 차는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이승연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베이징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따라오는 차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자유인인지 물었죠. 이승연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며 대사관에 도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는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어요. 곧 대한민국 대사관 철문이 보였죠. 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대사관 땅에 디디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땅은 이미 한국이었죠. 김정은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망명 신청을 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은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살펴보니 검은색 차량 2대가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북한 공작원들이었죠. 이승연은 핸들을 꽉 움켜쥐고 차선을 빠르게 바꿔가며 달렸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이승연은 침착하게 골목길로 차를 돌렸어요. 좁은 길을 통과하며 추격자들과 거리를 벌리려 했죠. 하지만 북한 차량들은 집요하게 따라왔습니다.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승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중국 차량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대사관까지 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승연이 말했어요. 그때 옆 차선에서 북한 차량 한 대가 우리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죠. 공작원 한 명이 창문을 내리고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체가 흔들렸죠. 이승연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차량 한 대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다른 한 대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드디어 대사관 건물이 보였죠.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는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했어요.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이승연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 이승연입니다. 북한 망명자와 함께 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경비원들은 재빨리 철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들어서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북한 차량은 문 밖에서 멈춰섰죠. 그들은 대사관 영내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영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리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몇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와 나를 부축했죠. 건물 안으로 안내받으며 뒤돌아봤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대사관 문 앞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 들어서자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입니다. 이 한마디를 말하는데 평생이 걸린 것 같았죠. 대사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한 여성이 물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대사관 정문의 소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중국 경찰과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은 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우리 국민을 돌려달라 등 외침이 들렸습니다. 대사는 내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북한 측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죠. 다만 중국 땅이기에 복잡한 외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망명 신청서에 서명하면서 마침내 실감이 났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말이죠.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김정은의 소유물로 남느니 자유를 택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망명 신청 후 일주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심도 있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의 고위층 의사였으니 검증 과정이 필요했어요. 조사시설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긴 시간 질문을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의료 시스템, 김정은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물었죠.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김정은의 주치의였다는 사실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 성격, 일상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답했죠. 그것이 자유를 얻는 대가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물은 교도소 같아 보였지만 안에 들어서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같은 처지에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24시간 전기가 공급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철저했어요. 한국 사회 이해, 경제 교육, 컴퓨터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죠.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첫 외출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된 상품의 다양함에 압도됐어요. 우유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종류였죠.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물건을 어떻게 다 팔 수 있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하나원 교육 중 다른 탈북민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통, 상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3달 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떠나 실제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로 이동했죠. 비록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TV에서는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도 방영됐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북한 의학과 한국 의학의 차이는 컸지만 기본은 같았죠. 언젠가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들의 안위가 걱정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게 옳은 일이었어요. 남한 정착 1년째 되는 날,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고 표정은 편안해졌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이었어요. 더 이상 김정은의 소유물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강원도 고성인데요. 이름이 같은 만큼 거리 또한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해상 탈북 시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동해를 통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례가 익히 알려져 있을 정도죠.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강혁이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고성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어부로 생을 이어갔었죠. 고단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때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 물때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유독 짙은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를 걷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죠. 바로 미확인 선박이었습니다. 녹슨 문을 밀어젖히자 물에 떠다니는 방수 가방이 보였어요. 저는 손을 뻗어 가방을 건져 올렸죠. 이후 가방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나만의 신문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선명한 칼라 사진과 자유롭게 쓰인 글자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곳곳에서 나만의 물건들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라디오를 또 누군가는 잡지를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말이죠. 게다가 이웃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선 하루 3끼를 고기 반찬으로 먹는다더라. 전기가 끊기지 않아서 밤에도 나처럼 산다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온대.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하지 못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나온 조사관들이 마을 회관을 접수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마을을 순찰하던 군인들과는 달랐죠. 매일 아침 8시 확성기를 통해 이름이 호명됐어요. 주민들은 한 명씩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불려갔던 최 씨 아저씨는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고 그 다음날 김 씨 아저씨는 얼굴이 퉁퉁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저도 3번째 날에 호명됐습니다. 좁은 조사실 안으로 들어서자 쿰쿰한 담배의 연기가 코를 찔렀어요. 책상 뒤에 앉은 조사관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죠. 동무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았나? 대답하는 순간 옆에 서 있던 다른 조사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거짓말하면 더 아프다. 알겠나? 신문은 끔찍했어요. 최근에 수상한 물건을 본 적이 있나? 이창수와 어떤 관계지? 질문할 때마다 주먹과 구두발이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이창수 어르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때는 더욱 잔인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탱크 아래 숨겨둔 가방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만 절대 입을 열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마을을 울렸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이창수 어르신이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계셨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의연한 모습이셨습니다. 어르신의 아들 민수가 울부짖으며 뛰어나갔지만 군인의 총개머리판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렇게 민수의 처절한 비명이 한밤중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이 끌려간 후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조사관들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창수의 동조자들을 모조리 밝혀낼 거다. 매일 누군가가 끌려갔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어요. 누가 밀고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뒤흔드는 방송이 울렸어요. 전 주민은 오전 10시까지 마을 광장에 집합하라. 불참시 즉시 처형이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주민들을 끌어냈습니다.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예외는 없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장에서 우리는 2시간을 넘게 서 있었어요. 갑자기 군용 트럭이 도착했고
이창수 어르신이 내리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 퉁퉁 부어오른 얼굴, 꺾인 허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이창수는 남조선의 간첩 행위를 저지른 죄로 처형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자들의 최후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자식처럼 보살펴 주시던 이창수 어르신이었어요. 고기잡이가 없을 때면 굶지 말라고 쌀도 몰래 가져다 주시고 아버지가 안 계신 저희 집 대문도 손수 고쳐주셨죠. 그런 분을 지금 이렇게. 동무들, 나는 후회하지 않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총성이 울리기 전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세 발의 총성이 마을을 뒤흔들었고 어르신은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피가 얼어붙은 겨울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시뻘겋게 변했어요. 달려나가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로 숨겨둔 가방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비극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반역자의 말로다.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조사관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처형 이후 조사관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이창수 어르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호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하셨어요. 마당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귓가에 이창수 어르신의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마침내 3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의 다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친구였다고. 이창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하라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를 주무르며 끙끙 앓으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 때문에 제가 그 가방만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자책감과 분노가 뒤엉켰죠. 강혁아, 어머니가 절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언젠가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울음을 꾹 참으며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신 듯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창수 어르신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후 저는 곧바로 이창수 어르신의 유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꿈이 자유였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조용히 동의하셨죠. 우리는 밤이슬을 맞으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만 했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일이 중요했어요. 작은 목선으로 탈출해야 했기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타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었고 발각될 위험도 컸죠. 김씨 부부가 첫 번째였어요. 아저씨는 저와 함께 고기잡이를 다녔고 아주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죠. 그들의 6살 된 딸아이도 있었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과 이창수 어르신의 가족 그리고 김씨 내 가족까지 7명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작은 목선의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는 더욱 세심하게 해야 했어요. 큰 배와 달리 목선은 파도에 취약했기 때문에 기상 상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날씨를 관찰했고 바람이 가장 잔잔한 시기를 찾았죠. 우리가 타기로 한 목선은 제가 가끔 강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던 것이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튼튼했고 엔진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배였기에 의심을 피하기도 좋았죠. 물품 준비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공간이 제한적이었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야 했어요. 연료통 2개에 이틀치 식량과 식수 그리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김씨의 어린 딸을 위한 담요 하나는 꼭 필요했죠. 밤마다 우리는 몰래 모여 탈출 계획을 점검했어요. 목선의 특성상 먼 바다로 나가긴 어려웠기에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포구를 벗어나면 바로 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해안선을 바로 옆에 두고 가는 겁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작은 배로 도전하는 위험한 항해였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결심을 다졌죠. 아버지의 꿈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음력 보름을 탈출 날짜로 정했어요. 달빛이 있어야 해안선을 따라가기 수월했고 그날이면 파도도 잔잔할 것으로 예상됐죠. 그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목선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 저는 평소처럼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척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약속한 장소로 목선을 옮겼어요. 어둠 속에서 일행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마을을 등지는 순간이었죠.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도 마지막으로 육지를 돌아보았어요. 김씨의 딸아이는 부모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엔진을 걸었어요. 최대한 소리를 죽여가며 포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우리의 길을 밝혔죠. 작은 목선이었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싣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어요. 때때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죠. 배 위에서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죠?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미완의 문장이 이제야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후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우리의 작은 목선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향 마을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갑자기 바닷바람이 거세졌어요. 한겨울 동해의 매서운 바람이 배 전체를 휘감았고 시간이 갈수록 파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출렁임이었지만 점점 배 전체를 덮칠 만큼 거세졌어요. 목선은 파도에 휘청거렸고 찬 물보라가 우리의 옷을 적셨습니다. 김씨의 어린 딸이 공포에 떨며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 배 가운데로 모이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중요했어요.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김씨 아주머니와 아이를 감싸 안았고 김씨 아저씨는 배의 한쪽을 꽉 붙잡았습니다. 민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이 배를 강타했어요. 순식간에 민수의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이 절규했어요. 시커먼 바다 위로 민수의 작은 손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즉시 준비해둔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밧줄이 공중에서 휘청이다 민수가 있는 곳에서 3m나 빗나갔어요. 민수야, 조금만 버텨.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갔지만 거센 파도에 밧줄이 휩쓸려갔습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밧줄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잡았어요. 민수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고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와 함께 있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어요.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진 민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파란색으로 변한 입술, 멈추지 않는 덜덜거림, 점점 풀려가는 눈빛.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빨리 옷을 벗겨요. 젖은 옷이 체온을 더 빼앗아갈 거예요. 준비해 온 담요를 가져와 민수의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감쌌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어요. 김씨의 어린 딸이 자신의 담요를 내밀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옷과 담요를 덧댔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계속 문질러 주셨어요. 모두 더 가까이 모여요. 우리의 체온을 나눠야 해요. 좁은 목선 안에서 우리 7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양쪽에서 민수를 감쌌고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도 바싹 붙어 앉았어요. 작은 김씨의 딸도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기적처럼 민수의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떨림이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민수의 작은 중얼거림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먼 바다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순찰선인가 걱정했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업 중인 나만의 어선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목선이 그들의 레이더에 잡힌 것 같았습니다. 저기 뭔가 있다. 어선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어선이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부들은 저희를 구조한 후 탈북민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즉시 해경에 신고했고 우리에게 뜨거운 물과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특히 민수의 상태를 보고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경이 곧 도착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어요. 응급구조대가 즉시 민수를 살폈고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따뜻한 담요를 받고 경비정으로 옮겨 탔어요. 그제서야 진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경비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응급차가 민수를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거란 진단이 나왔어요. 항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경찰, 의료진,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환영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자유의 땅에 도착한 거예요. 항구에 서서 뒤돌아본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지만 우리의 옷에 묻은 소금기와 민수의 창백한 얼굴이 지난밤의 사투가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긴장한 우리의 모습을 본 국정원 요원이 먼저 다가왔어요.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검은 정장 차림이 북한 조사관들을 연상시켜 가슴이 철렁했지만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태도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민수의 상태를 살피며 의료진을 먼저 배치하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차량은 특별히 준비된 듯했습니다. 앞뒤로 군 차량에 에스코트가 있었고 차 안에는 따뜻한 담요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먼저 몸을 녹이세요.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요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낯설었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가는 넓은 고속도로, 반짝이는 건물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김 씨의 어린 딸은 연신 창밖을 가리키며 신기했고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셨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하자 체계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위한 기초 면담이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어디셨습니까? 친절하지만 철저한 확인이 이어졌죠. 우리 모두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지만 요원들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했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따뜻한 샤워부터 하시지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깨끗한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었어요. 민수는 의료진이 상주하는 특별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김 씨의 어린 딸은 장난감이 있는 아동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은 여성 요원이 전담했죠. 조사실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펜 그리고 또 한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저희는 국가정보원 소속 조사관들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최근 식량 배급은 어떠했나요? 마을에서 남한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요원들은 우리의 답변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신중하고 배려 깊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발견한 방수 가방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그 가방이 아마도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계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용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겁니다. 어머니의 조사실에는 여성 요원이 배정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어머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 방에 모여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일행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식탁에 놓였고 김 씨의 딸은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을 반짝였죠. 오후 조사는 더욱 세세한 부분들을 다뤘어요. 마을에서의 생활상, 주민들의 동향, 최근의 변화들까지. 요원들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갈 무렵 주임 요원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의 말에 우리 모두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부인이 먼저 눈물을 흘렸고 이내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을 보내는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임시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놓인 방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요원의 인사에 우리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것이구나. 이창수 어르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낯선 베개의 감촉도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 낯설미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정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달리고 LED 전광판이 반짝이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녔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순간 우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리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자동문, 밝은 형광등이 가득한 복도, 깨끗한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 씨의 딸이 자동문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다가 모두를 웃게 만들었어요.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한 침구가 놓인 2인실 숙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우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하나하나가 새로웠죠. 인권 교육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개념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권리였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어요.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보는 법, 인터넷 사용법까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성취감이 컸습니다. 특히 ATM에서 처음으로 돈을 뽑았을 때 그 기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주말에는 현장 학습이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처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의 두려움, 영화관 좌석에서 느낀 푹신한 감촉, 마트에 넘치는 상품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6주차가 되자 진로 교육이 시작됐어요.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농업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가족은 도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고 어르신의 부인은 미용 기술을 배우며 작은 가게의 꿈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지하철도 능숙하게 타십니다. 김씨 부부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아저씨는 요리사가 되기로 했고 아주머니는 피부관리사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딸은 이미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컴퓨터를 배우시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장보기도 하십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미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10주차에 접어들자 우리는 각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김씨의 딸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꿈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속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졸업을 앞둔 마지막 주,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그린 미래는 달랐지만 모두가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어요. 하나원의 강당에서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원장님은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하나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창수 어르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고 우리는 이제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르신,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꼭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던 그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